저 수능 망쳤잖아요. 완전 정치마저. 수능 때 정말 떨리고 문제를 너무 늦게 풀었어요. 정말 수능 좌절인데 하나님도 저의 노력을 아셨는지 수시모집에서 추가 합격됐어요. 그것도 마지막 날. 정말 절 버리지 않으신 거죠? 그것도 제가 가장 가고 싶었던 학교가 되었어요. 과는 응급구조과. 너무너무 설레요. 요즘에 저는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데 떡볶이 가게랑 빵집이랑 편의점 해요. 너무 구체적이죠?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저는 더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 거예요.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하루하루 열심히 자신의 하루가 후회 없도록 살았으면 좋겠어요.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하지만 자기가 정말 하고 싶고 간절히 원하는 것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느리게 천천히 그러면서도 꾸준히. 그리고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는 나만의 자신감. 말이 너무 많죠? 2012년 1월 6일 정미래. 안녕하세요. 재밌는 정치 문제로 다가가는 개념 수능특강 정치를 맡은 박보입니다. 미래의 글을 읽고는요, 좀 되게 좀 즐거운 마음으로 읽었어요. 그러면서 또 든 생각은 참 저한테 선생님 어떡해요, 막 마음이 안 잡혀요 이렇게 했던 그 친구들이 참 수능 끝나고 나서 또 대학에 입학하거나 또는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훌쩍 어른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이런 쓴 말들을 보니까 여기 미래가 한 말 중에 기억에 남는 건 수능 때 정말 떨려서 문제를 늦게 풀었다라는 바로 그 말이 좀 걸립니다. 뭐냐면 솔직히 30분 안에 20문제를 다 풀어낸다는 건 사실상 어려운 겁니다. 진짜로. 왜냐하면 선거 문제 같은 거 어려운 문제 한 문제 걸리면 그거에 뭐 5분, 7분 고민해버리고 뭐 마킹해야지 뭐 이렇게 하면 진짜 30분 만에 20문제를 아주 완벽하게 풀어낸다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연습? 훈련이라고 말하긴 싫으네요. 네, 연습이 정말 잘 돼 있어야 하고, 따라서 여러분이 계속 보시는 모의고사들 있잖아요. 그 모의고사에 임할 때 정말 나는 진짜 수능을 지금 본다라는 마음으로 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진짜 수능은요, 모의고사 상황이랑 똑같습니다, 정말. 그 모의고사를 수능과 같이 대했을 때 수능에서 떨리지 않고 여러분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떨려가지고 그 순간에 잠깐의 컨디션 난조로 인해서 1년간 농사가 정말 망쳐버리면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정말 수능처럼 이렇게 좀 치러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 아마 이 글 들으면서 그랬을 것 같아요. 빵집에서, 편의점에서, 떡볶이집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거 진짜 부럽다. 네, 그런 생각 하실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그럴 날 오겠죠? 네, 아르바이트도 하고, 공부도 하고, 책도 읽을 날 오겠죠? 네, 힘내십시오. 오늘 이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한 판으로, 요즘 한 판이 떨어져 나갑니다. 한 판이 다음 강의로 막 떨어져 나가네요. 그래도. 네, 그러면 여러분, 지난 77쪽에 비례대표제 우리 표에 있었던 내용들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해보고 한 판으로 정리하는 개념 우리나라의 선거 부분을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여주시죠. 지난 시간에 비례대표제의 장점을 봤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었던 건 표의 등가 원칙, 그리고 소수파에게도 기회를 준다라는 측면들 중심으로 좀 기억을 해두시고, 대신 단점을 한번 볼게요. 단점은 군소정당의 난립을 출현시키죠. 선생님 방금이 아니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50석인데 2%를 차지한 정당들이 한 10개가 나타나면 한 석짜리 정당이 10개가 나타나는 것이랑 똑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되시나요? 보세요. 전체 의석이 50석인데 득표율을 2% 득표한 정당이 무려 10개가 나타났다라고 예를 들어서 해봅시다. 그러면 이 2% 정당은 한 석을 주어져야 되겠죠. 그러면 한 석짜리 정당이 무려 10개가 나타나는 겁니다. 군소정당 난립이죠. 이러한 난립의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대책들이 있어요, 여러분? 봉쇄조항을 둡니다. 봉쇄조항을.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 3% 또는 5석 봉쇄조항을 두고 있는데, 여러분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아주 길게 우리나라 17대에서 봉쇄조항이 있죠. 뭐 어쩌고저쩌고 막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면 3% 5석,
이와 같은 구체적인 그 수치들은 절대로 암기하실 필요가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어디까지냐면 정말 저를 믿으세요. 진짜. 여러분 진짜 이 강의 듣고 공부하셔서 수능 만점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거 알고 한계점까지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3% 5석 이와 같은 것을 외울 필요는 절대로 없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나냐면 비례대표제는 득표율에 따라서 의석을 배분하기 때문에 작은 득표를 한 정당에게도 그만큼 의석을 배분해 주기 때문에 주므로 군소정당의 난립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봉쇄조항을 둠으로써 군소정당의 난립을 방지하는 효과를 얻고자 한다. 여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절대로. 네. 그럼 볼게요. 또한 당선자가 국민의 대표라기보다는 정당의 대표로 전락하기 쉽죠. 왜냐하면 이 비례대표를 통해서 등장하는 사람들은 정당이 잘 보여서 내가 높은 번호를 차지해서 뽑히려고 하기 때문에 국민을 위한 생각보다는 정당이 어떻게 좀 이렇게 잘 보일까? 이런 생각들을 할 가능성, 물론 다 그렇다는 거 아니고 할 가능성이 커서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아주 책임 있는 중요 간부급 정치인의 의회 진출을 쉽게 하지만 높은 번호에 배치해서 또한 그것은 반대로 정당 간부의 특권처럼 그렇게 누려질 수 있는 그런 단점도 있죠. 또한 유권자와 당선자의 관계가 멀어질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직접 당선자를 뽑은 것은 아니니까. 바로 그 얘기가 되고요. 투표 방법과 당선자 결정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죠. 득표율을 계산을 하고 그거에 따라 배분을 하고 하는 방법들이 정말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할 수 있겠고 선거의 직접성 원칙에 위배된다라는 얘기 바로 이 얘기랑 연결시켜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직접 박범을 좋아서 뽑은 적은 없죠. 그 정당을 뽑은 것이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따라서 직접성 원칙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 여기까지 우리 교재 77쪽에 있는 비례대표제 내용까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암기 아닙니다. 여러분 암기 아니에요. 비례대표제의 정의, 득표율에 비례해서 의석을 배분한다.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이 장단점을 머릿속으로 이해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한 판으로 정리하는 개념 우리 8번째 주제 선거제도에 이해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선거구 제도와 대표 결정 방식 짝지어서 보았죠. 그리고 우리나라 선거제도 우리나라 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거 하나는 비례대표제. 그래서 방금 전까지 해서 비례대표제를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얘기할 것이 뭐냐면 지방선거입니다, 여러분. 지방선거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 지방선거는 중앙정부의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민의입니다.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지방은요. 지방이라고 모든 지방이 똑같은 지방이 아닌 것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지방 중에는 큰 단위의 지방이 있고 적은 단위의 지방이 있습니다. 우리는 큰 단위의 지방을 광역이라고 부르죠. 광역. 넓은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그래서 보통은 시도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는 특별시나 광역시와 같은 큰 시, 그리고 도가 광역자치단체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광역자치단체 안에는 이 광역을 이루는 수많은 기초자치단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소로 따지면 제일 앞에 나오는 게 광역, 두 번째 나오는 게 기초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는 시, 군, 구. 여기서 시는 이 도 안에 들어가는 시입니다. 이걸 이렇게 쓰는 게 좋겠군요. 구, 시, 군. 왜 이렇게 썼을까요? 보세요. 시 다음에 구가 있죠? 서울특별시 무슨 구, 송파구. 그래서 여기 시에 들어가는 구고요. 여기 시는 이 시하고 차원이 다른 시. 어떤 도? 구리시. 경기도 구리시. 충청남도 천안시. 그런 시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들어가니까 역시 기초. 무슨 군, 무슨 도, 무슨 군. 두 번째 들어가니까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시고요.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미니미 축소판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광역이건 기초건 간에 모두 지방자치단체,
지방선거를 통해서 구성되는 지방정부라고 부르고,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대통령, 국회의원 있듯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역할을 하는, 행정부의 역할을 하는 광역장, 지방자치단체장이 있고, 입법부의 역할을 하는 지방의회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기초도 행정부, 집행의 역할을 하는 짱이 있고, 입법부의 역할을 하는 의회가 있습니다. 우리 똑같이 가장 많은 표를 획득한 단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것과 똑같이 이 짱, 여기 짱, 그리고 이런 가장 많은 표를 획득한 단 한 사람이 대표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있다가도 보시겠지만 이 지방자치단체의 짱, 다시 말하면 도지사, 다시 말하면 어떤 특별시장 또는 구청장, 시장, 군수와 같은 이 짱은요 3번 연임 제한이 있습니다. 3회. 네. 왜 연임 제한을 둘까요? 국회의원은 10번 해도 됩니다. 능력 있으면 몇 번 해도 돼요. 그런데 왜 짱은 연임 제한을 두냐면 여러분 이 지역의 짱입니다. 경기도지사를 한 10번쯤 한다라고 해봐요. 그러면 진짜 그 경기도가 자기 손아귀에 들어가고 충남도지사를 막 10번, 20번까지 못하겠지만 그런다라고 생각해보세요. 다시 말하면 도지사, 시장 또는 구청장 이런 사람이 한 지역에서 장기적으로 거기를 집권하게 되면 그 장기적으로 거기를 집권하는 데 대한 그런 부작용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이권과 개입할 수도 있고 그런 비리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3회 연임 제한을 두고 있다라는 것. 네, 또 하나 보세요. 짱을 뽑고 의회를 뽑고 짱을 뽑고 의회를 뽑습니다. 중앙정부랑 똑같아요. 여러분 중앙정부에서 대통령을 뽑고 의회를 뽑을 때 지역구에서 뽑고 전국구에서 뽑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도 지역구를 뽑고 지역구 다수대표제로 가장 많은 수를 획득한 한 사람을 뽑고 비례대표로 뽑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볼게요. 기초에서 보면 비례대표제로 뽑고 중앙이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볼게요. 소수대표제를 여기 어디? 기초에 의회를 뽑을 때 소수대표제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 우리 지난 시간에 문제풀이에서도 했습니다. 바로 이 사항. 여러분 소수대표제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소수대표제라고 하는 것은 적은 표를 획득한 사람도 당선자가 되는 것. 따라서 적은 표를 획득한 3등, 4등, 2등, 1등보다 적은 수의 표를 획득한 사람도 대표가 되도록 하는 것은 작은 정당들의 의회 진출, 다양한 의견의 반영을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작은 정당의 다양한 의견의 군소정당의 진출을 위해서 소수대표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이걸 도입한 거예요. 실제 보니까 국회도 다수대표제로 운영이 돼서 1등한 단 한 사람, 그러다 보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 그쪽이 거의 대부분. 그런데 광역지방의회도 다수대표제 하고 있으니 1등한, 그러다 보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큰 정당들이 거의 대부분. 그렇다고 한다면 기초의회만큼은 정말 작은 정당들에서도 진출할 수 있게 소수대표제로 해보자. 라고 해서 소수대표제가 바로 여기서 우리나라 어떤 중앙선거 또는 광역의회 선거에서도 이용되고 있지 않은데 바로 여기서 도입되었기 때문에 특별해서 문제에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 시간 문제를 잘 떠올려 보세요. 지난 시간 다시 말하면 몇 번 문제였냐면 여러분 7 선거와 참여하는 7회의 실전 문제의 3번 문제였습니다. 이거 보시고 3번 문제를 다시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이 소수대표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군소정당의 진출을 돕기 위해서. 그런데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것을 도입한 이유는 가령 이런 겁니다. 자, 보세요. 예전에 어땠냐면 이렇게 4개의 선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4명을 뽑습니다. 여러분 어떤 선거구제 방식으로 한 거죠? 소선거구제 다수대표제 방식으로 한 거죠. 왜냐하면 한 개의 선거구에서 한 명의 대표를 뽑으니까 이 한 명의 대표는 1등한 단 한 명,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 다수대표제 방식으로 했습니다. 다수대표제 방식. 그럼 해볼까요? 다수대표제 방식으로 한다면 보세요. 여기 흰색으로 해야 돼요. 보시면 여기서 1등한 한 명, 여기서 1등한 한 명, 여기서 1등한 한 명, 여기서 1등한 한 명. 우리가 만약에 여기를 전라도나 여러분 경상도라고 해봅시다. 물론 지역 감정이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전라도나 경상도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특정한 하나의 정당이 여기에 의석을 다 차지할 거예요. 왜냐하면 각각 한 개의 선거구에서 한 명만 뽑으니까 1등한 단 한 명은 모두 다 예를 들면 A당 4명. 이런 일이 발생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역의 기초의회도 하나의 정당이 모두 다 석권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그래서 소수대표제 한 거예요. 이제 소수대표제로 해볼게요. 이제 선생님, 노란색 여러분 보세요. 노란색 한 개 선거구입니다. 이제 한 개 선거구에서 4명을 뽑아요, 여러분. 4명을 뽑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1등, 2등, 3등, 4등. 그럼 보세요. 1등 A당 당연히 되겠고 2등도 A당 될 수 있더라도 3, 4등은 적어도 B당이나 C당 이런 정당들이 등장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군소정당, 작은 정당의 등장을 촉진하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한 선거구에서 4명까지 뽑도록 했습니다. 소수대표제. 그런데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보세요. 4명까지 뽑도록 했는데 2명도 뽑을 수 있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거구를 이렇게 빨간색을 보세요. 빨간색. 이 빨간색처럼 2개 선거구를 해서 4명을 뽑도록 한 것이 거의 대부분 우리나라 기초의회라는 거예요. 2개 선거구를 해서 4명을 뽑도록. 그러면 여러분 이거 지워볼까요? 그러면 한 개 선거구에서 몇 명 뽑는 거예요? 2명 뽑는 거죠. 그러면 소수대표제는 맞죠? 그런데 이 2명은 어떻게 해요? 1등, 2등. 이렇게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해보니까 어떤 결과가 발생을 했냐면 예전하고 똑같더라는 겁니다. 1등도 거의 대부분 A당이 차지하고 2등도 거의 대부분 A당이 차지하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소수대표제로 하면 한 정당에서 여러 명을 공천할 수 있으니까 A당에서 여러 명을 공천을 해가지고 1등, 2등 다 차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다수대표제를 했다가 소수대표제로 할 때는 이렇게 B당, C당 진출하라고 소수대표제로 바꾼 건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2인 선거구제, 2명을 뽑는 이런 방식으로 바꿔서 그 애초에 작은 정당의 진출을 돕겠다라는 그런 취지가 많이 무색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여전히 큰 정당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한 선거구에서 4명을 뽑는 선거구로 채택한 지역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한 선거구에서 2명을 뽑는 방식으로 해서 1, 2등이 모두 그 큰 정당이 가져가는 그런 효과가 나타난다까지 해봤습니다. 조금 깊이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거 보시면 아마 선거와 참여 거기 실전 문제 3번 잘 풀이가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재 마저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문제로 다가가는 개념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어디냐면요. 이제 78쪽입니다. 78쪽의 표들을 하나하나 보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현행 선거제도 보시면 여기 위에까지가 여러분 중앙선거입니다. 중앙선거. 그리고 요 아래를 지방선거라고 부르고 2012년은 바로 이 중앙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을 뽑죠. 다수대표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1등한 단 한 사람 다수대표제로 뽑고요. 40세 이상 임기는 5년 연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헌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국회의원 선거는 여러분 소선거구제, 즉 다수대표제 방식으로 지역에서 각각의 지역구에서 뽑고 그리고 비례대표제 하고 있습니다. 이걸 전국구라고 부르지요. 네. 그리고 연임은 10번 해도 됩니다. 10번 해도 되고 20번 해도 됩니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선거를 볼게요. 여러분 짱입니다. 이 짱이 바로 행정부의 역할을 해요. 가장 많은 표를 획득한 단 한 사람이 되고요. 보시면 연임 3회까지만 가능합니다. 3회까지만. 그 이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광역 기초의원 말씀드렸는데 여기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되죠? 이것만 다르다라고 하면서 방금 전에 선생님이 길게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의회 의원들은 연임이 가능합니다. 이런 사항들은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기 특이한 점만 하나 보세요.
그 다음에 교육감이 있잖아요. 여러분 교육감, 교육위원을 뽑는 걸 특별자치단체라고 했습니다. 특별자치단체.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요. 이 교육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교육감도 가장 많은 표를 획득한 단 한 사람이 대표가 됩니다. 그래서 다수대표제. 그런데 이 교육감은요. 정당 공천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 기억하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당들 이름을 달고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은 중립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당 공천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 또 하나, 이 교육감은요. 여러분 구리시 교육감 있습니까? 네, 천안시 교육감 있나요? 여러분 송파구 교육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교육감은 기초 단위가 아니라 광역 단위에서만 뽑습니다. 서울특별시 교육감, 경기도 교육감, 광역 단위에서만 교육감을 선출합니다. 광역 단위 선출. 여기까지 해서 현행 선거제도 정리했습니다. 이제 다음 볼게요. 역대 대통령 선거. 넘겨주세요. 여러분 이런 표 절대로 외울 필요 없습니다. 작년에 선생님이 이런 거 안 하고 넘어갔더니 막 학생들이 막 이거 나오면 어떡하냐고. 나오면 이 표 그대로 나오고요. 여기 빈칸 두고선 여기 뭐 들어가냐 이렇게 절대로 안 물어봅니다. 그리고 여기 지워놓고 여기 몇 년이냐 이런 거 절대 안 물어봅니다. 절대. 그러니 암기하거나 이러지 마시고요. 그냥 이거 보시고 뭐 생각하면 되냐면 간접선거의 경험들이 있구나 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간접선거했습니다. 그래서 99점 몇 %, 막 거의 100%로 당선되고 막 그런 사례들이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직접 선거가 된 것은 1980년대 그 6월 항쟁의 결과 직접 선거가 되었다. 뭐 우리 역사에서 배웠던 그런 내용들인데 그거 얘기하고요. 또 의원 내각제의 경험이 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의원 내각제적 경험과 관련된 그런 진술을 이렇게 나열해서 우리 기출로 수능에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2011학년도 수능 문제였습니다. 뭐 그 정도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연임이 이렇게 가능하기도 했었는데 독재의 경험 때문에 또 한 번 더 시키면 막 독재할까 봐 우리가 그런 걱정들을 했었어요. 예전에는. 그래서 단임으로 한 번 더 못하도록 이렇게 해두었죠. 다음 보겠습니다. 역대 국회의원 선거 방식입니다. 보시면 이것도 역시 여러분 절대로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몇 대에서 몇 대 소선거 절대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럼 볼게요. 여기서 보실 거는 예전에 이제 중선거구제 방식을 했었구나. 그냥 한 번 정도. 그 다음에 1인 1표제였다가 1인 2표제로 바뀐 거 바로 이 내용은 여러분 기억하고 계셔야 되죠. 우리 문제로 다가가는 개념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예전에는 좋아하는 후보에게만 한 표 던졌어요. 국회의원 선거할 때 좋아하는 후보에게만 한 표 던졌는데 이제는 내가 좋아하는 후보도 한 명 체크하고 내가 좋아하는 정당에도 체크합니다. 그래서 1인 2표제가 되었다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세요. 비례대표 전국구 배분 방식을 보면 보세요 여러분. 여기 쭉 보다 보면 대통령이 지명한 자들 중에서 뭐 배분했다 뭐 이런 얘기들 나와 있고요. 이런 것도 문제로 구성되니까 뒤에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정당 의석수에 비례해서 배분했다 라는 얘기가 있고요. 쭉 내려와서 보시면 그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배분했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의석수에 따라서 배분한 거랑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배분한 거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얘기를 해볼게요. 네, 여기 나와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선거구제 할 때 바로 그 얘기 한번 보세요. A당하고 B당이 있습니다. 예, 자, 금방 써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여기 40, 40, 40, 80. 보세요. 의석률에 따라서 배분했다 그러면 여기가 3대 1로 여기가 의석이 더 많죠. 그렇죠? 의석이 여기가 더 많습니다. 75%를 여기가 의석을 가져갔어요. 그런데 득표율에 따라서 본다면 여기가 200표, 여기가 160표입니다. 보세요. 이게 바로 의석이고 이게 바로 득표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에 따라서 배분하는 것이 보다 더 국민의 의사를 잘 반영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득표율에 따라서 배분하는 것이 국민의 의사를 더 잘 반영하는 거죠. 의석률에 따라서 배분을 하게 되면 보세요. 많은 수의 의석을 얻은 그 정당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큰 정당에게 비례대표로 몇 석 더 얹어주려는 큰 정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이 바로 의석수 배분입니다. 그런데 득표율 배분으로 가게 되면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더라도 국민의 지지를 많이 얻은 그 정당에게 많은 비례대표를 배분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예전엔 정말 제1당에게 유리하게 막 이렇게 배분을 했고 특히 의석수에 따라서 비례 배분하다가 최근에 와서 15, 16대에 와서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이제 국민의 의사를 더 잘 반영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배분이 됐고요. 이제 와서는 아예 1인 2표제에 따라서 정당에 따로 투표를 해서 그 정당 투표에 따라서 의석을 배분하게 됩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이제 쭉 설명하다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정말 개념 강의를 한번 듣고 이 강의를 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듭니다. 여기 교재에 있는 표들 그리고 심화된 선지들, 심화된 내용들을 하다 보니까 아주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에 있어서 선생님이 쓱쓱 넘어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선거 부분 그리고 사회계약서의 부분도 그랬듯이 정부 형태 부분도 그랬듯이 이 선거 부분은 반드시 개념 강의 가서 여러분이 선생님이 강의 계획서에 다 써놓았어요. 지금 현재 이 강의는 개념 강의 몇 강과 관련이 있는지 써두었습니다. 그러니까 개념 강의 가서 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문제로 다가가는 개념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펴보세요. 일단은 사실은 이게 무의미합니다. 지금 선생님이 6월, 9월 수능에서 선거 문제 출제된 걸 다 써놨는데 이걸 적는다는 자체가 사실은 무의미해요. 왜냐하면 무조건 출제되니까. 그냥 매년 출제되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선생님이 꼭 보아달라고 하고 싶은 건 바로 이 점들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최근 경향들입니다. 네. 지금 이게 뭔가요? 보세요. 보세요, 여러분. 최근 한 3, 4년 경향을 보면 세트 문제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선거 문제는 세트 문제로 출제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렇다면 그 세트 문제는 어떻게 구성이 될까부터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 지금 이번 시간부터 다음 시간까지 연결이 돼서 문제로 다가가는 개념을 하면서 선생님이 선거 문제의 형식과 그리고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비법, 노하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선생님이 지금 이걸 해드리면 여러분은 반드시 강의 계획서에 선생님이 지금 이 부분하고 연결이 되는 기출 페이지가 몇 페이지인지 써두었고 선생님이 알려드린 이 비법에 따라서 적용을 해서 그 기출 문제들을 여러분이 스스로 풀어나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개념 강의에 그 친절하게 설명드렸던 그 개념들이 밑바닥에 깔려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 강의를 들으면서 선거 문제 푸는 비법을 학습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기출문제로서 여러분이 직접 적용해서 연습 또 연습하는 겁니다. 선거 문제는 반드시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최소 2문제, 세트 문제로 출제가 되는데 이 가운데 한 문제라도 틀리면 1등급은 안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선거 문제는 무조건 맞추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선거 문제에는 다음과 같은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보여주세요. 자, 보세요. 선거 문제 풀이의 노하우를 지금부터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선거 문제의 기본 구성은 세트입니다. 지금 보셨죠, 여러분? 기출문제에서 확인하셨다시피 최근 한 4년간의 기출문제는 모두 세트 문제였습니다. 그렇다면 세트 문제는 어떻게 출제되느냐? 여러분, 그 한 문제는 반드시 제도의 특징을 물어봅니다. 그리고 다른 한 문제는 분석입니다. 이 제도의 특징은 선거를 그리고 정치를 웬만큼 공부한 학생들은 이건 맞춥니다. 그런데 여기서 헤매는 거죠. 분석에서 헤맵니다. 여러분, 이 제도의 특징도 못 맞춘다라고 한다면 그건 선거에 대한 기본 개념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개념 강의 가서 기본 개념부터 닦고 와야 됩니다. 여러분, 선거 문제의 기본은 세트입니다. 세트라고 하는 것은 한 문제는 제도의 특징을 물어보고 다시 말하면 소선거구제의 특징. 여러분 지난 시간 이번 시간까지 해서 봤잖아요. 소선거구제의 특징 장단점, 중대선거구제의 특징 장단점, 비례대표제의 장단점 이런 것들을 묻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어진 자료를 분석하는 겁니다. 이게 기본이고요. 그렇다면 선거 문제의 기본 구성을 보면 A형과 B형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A형, B형 그냥 제가 붙인 건데 보세요.
기본 구성은 세트라고 했는데 문제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제시문이 있고 한 문제는 제도고 그 밑에 달린 또 다른 문제는 분석 문제다. 이게 세트 문제의 모습인데 바로 이제 여기입니다. 여기가 어떻게 나오냐? 여기가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가 표로 제시되는 형태가 있고 그래프나 표로 여기가 주어지는 형태가 있고 여기 내용이 줄줄줄줄 글로 주어진 형태가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바로 이 모양인데 이 모양이 나온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가 표냐, 여기가 줄줄줄 글이냐에 따라서 A형, B형 이렇게 나눈 겁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는 제도의 특징을 물어보고 두 번째는 자료 분석을 물어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자료 분석은 어떻게 물어보냐면 바로 정당 간의 유불리를 물어본다든지 득표율과 의석률을 물어본다든지 바로 이겁니다. 정당 간의 유불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 다양한 제도들이 나오죠. 제도들이 막 나올 거예요. 표로 주어지던 글로 주어지던 막 제도들이 나오면 그 제도의 특징을 하나 묻고 그 다음에 A 제도를 했을 때는 누가 어떤 정당이 유리하고 어떤 제도를 했을 때는 어떤 정당이 유리할 것이다. 막 그런 분석이 있는 걸 찾는 거라는 거죠. 천행 제도를 했을 때는 어떤 정당이 유리하고 이 제도를 이렇게 바꿨을 때는 어떤 정당이 유리할 것이다. 그런 선지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찾아내는 것. 그런 문제가 나온다든가 득표율과 의석률을 비교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선생님이 득표율과 의석률을 어떻게 풀 것인지를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밑에 여백이 있습니다. 득표율과 의석률. 이거 비교하는 문제가 꼭 나옵니다. 선생님 말씀드렸죠? 득표율하고 의석률을 비교해서 득표율보다 의석률이 많으면 국민은 이만큼 득표했는데 의석은 훨씬 많이 차지하면 과대대표고 그렇지 않으면 과소대표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득표율과 의석률의 비교가 중요한데 여러분 기억하실 거 득표율은 거의 모든 시험 문제지에서 주어집니다. 이건 주어집니다. 그래프건 글이건 간에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의석률은 어떻게 구하느냐? 의석률은 거기 나옵니다. 총 의석수가 나옵니다. 이것도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정당의 의석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간단해요, 여러분.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지금 예를 들 건 2009년 수능 문제를 통해서 수능 문제 선지 하나를 통해서 예를 들겠습니다. 13번 문제예요. 여러분 직접 한번 여기 강의 끝나고 나서 풀어보세요. 보세요, 여러분. 2009년 수능 13번을 가보면 어떻게 나왔냐면 11대에서 12대로 가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물어보고요. 예, 다당에 대해서. 득표율은 주어집니다. 어떻게 주어졌냐면 14% 그리고 28% 이렇게 주어집니다. 주어져요. 이거 주어지고 그 다음에 보세요. 여기 27석, 다당의 의석 27석 그리고 50석 이렇게 주어집니다. 12대 때 50석, 11대 때 27석 이렇게 주어져요. 이건 다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득표율하고 의석률을 어떻게 비교할 것인가? 어떻게 비교하면 되냐면요, 여러분. 선생님 말씀드렸잖아요. 그 정당의 의석이 나와 있으면 총 의석수를 밑에 분해하라고요. 총 의석수도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200이라고. 200이라고. 그럼 보세요. 유리라고 하는 것은 100을 기준으로 해서 보는 거죠. 200을 기준으로 해서 27이다. 그러면 100을 기준으로 하면요. 나눠주면 되는 거잖아요. 13.5%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기도 보세요. 200을 기준으로 50석이래요. 그럼 100을 기준으로는요. 25석이다. 25%. 그래서 이 문제는 여기 주어진 득표율과 의석률의 격차, 득표율과 의석률의 격차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여러분? 네, 하나만 더 쓰겠습니다, 여러분. 몇 년도 문제냐면 2008년 9월 문제고 문제 번호는 17번입니다. 이 문제도 역시 어떻게 나왔냐면 B당의 득표율은 주어졌습니다. 14% 하고 주어졌어요. 그리고 B당의 의석 23석 주어졌습니다. 이거 다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이 문제에서 전체 의석 나와 있습니다.
200. 똑같이 200이었어요, 여러분. 그럼 100을 기준으로 생각하라고 했죠? 11.5%. 그럼 보세요. 이거 문제 어떻게? 아, 득표율은 14%인데 의석률은 그거에 못 미쳤구나. 과소대표 됐구나. 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득표율과 의석률 문제 어떻게 풀어라? 네, 득표율 주어진다. 의석률은 여기 의석수 나온다. 그러면 총 의석수 밑에다 대서 100을 기준으로 환산해서 비교해라. 끝입니다. 네. 다음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선거 문제 풀이의 이제 단계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단계. 아이고, 여기 있습니다. 첫 번째, 지역구 수와 의석수를 비교하는 겁니다. 지역구 수와 의석수. 지역구 수 156개, 의석수 156명.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워서 한 개 의석에 한 명 이렇게 하면 소선거구제. 다시 말하면 지역구 수와 의석수를 비교해서 이것이 일치하는지 아닌지 여부를 제일 먼저 가려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치하면 소선거구제. 그렇지 않고 지역구 수 100개, 의석수 200명 이렇게 하면 아, 한 선거구제에 2명이구나. 이거부터 찾아놓는 게 1단계.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절대로 헷갈리지 말아야 될 건 분명히 선생님이 지역구 수라고 했습니다. 전체 의석수가 아니라 지역구 수입니다. 전체 의석은 지역구에다 전국구를 더해야 하는 거예요. 지역구만 빼서 지역구 수와 의석수를 비교해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 확인할 건 1인 1표인지 1인 2표인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1인 1표인지 1인 2표인지는 어떻게 확인하냐면 문제 딱 보시고 정당 투표 어쩌고 저쩌고 이 얘기가 있으면 정당 투표 어쩌고 저쩌고 이 얘기가 있으면 1인 2표입니다. 정당 투표 안 하면 지역에 좋아하는 후보에만 했다는 거고 정당 투표했다라는 말은 좋아하는 후보에게도 하고 좋아하는 정당에게도 했다. 따라서 정당 투표 여부를 확인합니다. 또 하나 봉쇄 조항이 있는지 없는지 봉쇄 조항 말씀드렸죠. 군소정당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바로 그 봉쇄 조항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도 확인합니다. 지금까지 보세요. 지역구 수와 의석수 비교한다. 1인 1표제인지 2표제인지 확인한다. 그러면서 봉쇄 조항 여부 확인한다. 그리고 여러분 문제에 따라서 이건 늘 하는 건 아니라 문제에 따라서 분석 문제에 따라서 득표율과 의석률을 비교해서 득표율이 훨씬 더 많고 의석이 그에 못 미치면 사람들은 이만큼 지지해줬는데 거기에 의석이 못 미치면 과소대표. 그렇죠? 득표율은 요만큼인데 의석은 이렇게 차지했어요. 그러면 과대대표. 여러분 바로 이 용어까지 지금 3단계입니다. 1단계, 2단계 필수고요. 3단계는 문제에 따라서입니다. 분석 문제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경향은 이렇게 득표율과 의석률을 비교하는 것을 조금 덜 내고 있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막 계산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시간을 많이 잡아먹고 그래서 당황한 학생들이 못 풀 수도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좀 안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또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봤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것들을 적용을 해서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들을 적용을 해서 여러분 득표율 의석률도 잘 적어놓으세요. 한번 이제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생님 빔으로는 안 만들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거 여러분 뒷페이지로 넘기시면 여러분 3페이지로 넘기시면요. 그 2009년 6월 문제 있습니다. 2009년 6월 문제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몇 개의 선거구, 지역구 선거 결과 첫 번째 표에서 몇 개의 선거구가 나옵니까? 첫 번째 표에서 150개의 선거구가 나오죠? 여기다 대비해서 할게요. 여기다가 네. 지금 여러분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2009년 6월입니다. 예, 제일 위에 표에 보면 지역구 선거 결과라고 나와 있고 쭉 선거구가 있어서 맨 끝에 보면 150 선거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선거구가 150개구나. 다시 말하면 지역구가 150개구나 찾으셨죠? 그 밑에 보세요. 의회 의석 분포 찾아보세요. 총 의석수가 아니라 지역구 의석수를 쭉 내려가 보세요. 총 의석 아닙니다. 지역구 의석수입니다. 150석이라고 분명히 나오죠? 그렇다면 이 문제 소선거구제라고 해놓고 풀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여러분 1인 1표입니까? 1인 2표입니까? 정당 투표 여부 확인하라고 했죠? 이 문제에 보시면 두 번째 의회 의석 분포에 보시면 비례대표 정당 투표 득표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정당 투표했다는 말, 1인 2표제구나. 여러분 확인할 수 있죠? 또 하나, 여러분 거기 정당 투표 득표율 칸을 쫙 보시면 G당을 한번 보세요. G당. G당을 보면 몇 퍼센트 득표했냐면 3.2% 득표했습니다. 그런데 다 가서 보세요. 네, 비례대표 의석 0석입니다. 다시 말하면 3%를 하면 비례대표 의석 배분을 안 한다는 얘기. 아, 봉쇄 조항 있구나. 이 얘기입니다. 그럼 그 위에 보시면 3% 되면 안 되고 그 이상 돼야지만 비례대표를 배분하는구나. 봉쇄 조항 있구나. 이렇게 여기까지 확인하라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2페이지에 있는 내용들 보면서 바로 이것 적용시켜서 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여러분 보세요. 선생님이 표제시형이라고 써놨습니다. 표제시형입니다. 선생님이 말씀드렸죠. 그 안에 있는 제시문이 표로 나올 수가 있고 줄줄줄줄 자료로 나올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와 같이 표로 나옵니다. 그럼 보세요. 첫 번째 뭐 하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소선거구인지 중대선거구제인지 지역구 수와 의석수를 비교해 보아라 라고 했어요. 보세요. 여기 180하고요. 비교해 봐야 되겠네. 이렇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총 의석수 아닙니다. 반드시 뭐요? 지역구 의석수하고 비교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 이 문제의 그 다음 먼저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다음 거 아래 보시면 이런 작은 글씨 잘 보세요. 총 120개의 지역구라고 친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앞으로 가주세요. 그럼 보세요. 분명히 지역구는 120개. 이렇게 나와 있죠. 지역구 120개라고 나와 있고 그렇다면 지역구 의석수를 찾아야죠. 총 의석수 비교해서 120하고 180이네.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계산하셔야 되죠. 여기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비례대표를 뺀 나머지가 지역구 의석수. 120 이렇게 하니까 한 명 뽑는 거 소선거구제구나. 확인. 또 하나 보세요. 정당 투표했다는 말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다면 1인 1표제구나. 확인. 1인 1표제구나. 다음 보세요.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총 의석수 180이고 지역구 의석수 120, 지역구 개수 120. 역시 그대로 2008년에도 소선거구 제도구나. 똑같네요. 2004년이나 2008년이나 똑같이 소선거구제구나. 그리고 또 하나 보실 거 여기 딱 가보면 정당 선거를 따로 했습니다. 지역구 선거 있고요. 정당 선거가 여기 딱 들어가 있습니다. 정당 투표했다라는 말이네. 여기서 한 표를 더 던졌다라는 말이구나. 그렇다면 1인 2표구나. 1인 2표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가형과 나형의 차이점은 똑같이 소선거구 했지만 가형에서는 1인 1표, 나형에서는 1인 2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가장 기본적으로 분석을 해놓고 다음 갑니다. 이제 이렇게 분석 문제가 나옵니다. 이제 해볼게요. 가에서 총 득표율로 비례대표를 배분한다면 의석수 배분에서 가장 손해를 보는 정당은 B당이다. 여러분, 가를 한번 딱 가서 가보세요. 가를 딱 가서 보면 총 득표율로 이거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앞으로 2개 앞으로 가주셔야 되겠네요. 2개 앞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보세요. 여기 그럼 120이고 총 의석수 총 득표율로 비례대표를 배분한다면 잘 보세요. 총 득표율이 여기 35%입니다. 이거에 따라서 비례대표를 한번 배분한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비례대표 모두 60명이죠. 60명의 35%라고 한다면 여러분 35%는 전체 한 3분의 1 정도가 되잖아요. 그럼 60명의 3분의 1 정도, 즉 한 20석 정도를 차지해야지 맞습니다. 그런데 득표율에 따라서 지금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지 않은 건가 봐요. 의석수에 따라서 배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득표율에 따라서 하면 20석 정도를 배분받아야 하는데 무려 28석이나 배분받았습니다. 따라서 A당은 보세요. 득표율에 따라서 비례대표 의석수를 배분한다면 A당은 싫어할 거예요. 자, 보세요. 가장 손해를 보는 정당은 A당일 것이다. 라고 해야 맞습니다. 다시 더 가볼까요, 여러분? B당 보세요. B당은 26% 지지를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얘기는 뭐냐면 60석 중에서 한 4분의 1 정도를 가져가야 된다는 얘기죠. 60석 중에서 26% 가져가야 된다라는 건 그래요. 15석, 뭐 14석. 딱 맞네요. 여기는. 또 보세요. D당 한번 볼까요? 14%라고 했습니다. 그럼 60석 중에서 14%라고 한다면 한 8석 정도 가져가야 되지 않나요? 10%가 6석이니까 뭐 7석, 뭐 6석 이상 가져가야 되는데 여기는 현재 손해를 보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로 이익을 보고 있는 게 A당이고 만약에 득표율에 따라서 이렇게 배분을 한다면 A당이 가장 싫어할 겁니다. 따라서 A당이 가장 싫어하겠다. 이렇게 고르시면 됩니다. 네, 다음 또 넘겨주세요.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B가 아니라 A당 이렇게 됩니다.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여러분. 또 보세요. 가의 비례대표 의석 배분에서 2위를 한 정당이 나의 비례대표 의석 배분에서는 3위를 했다. 이게 자꾸 왔다 갔다 해서 이걸 제가 읽어야 되겠네요. 다시 가겠습니다. 가로 가겠습니다. 네. 보세요. 비례대표 의석 수가 딱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비례대표 의석 배분에서 2위를 한 정당 C당입니다. 그럼 C당이네. 다음 이제 넘겨주세요. 아니요. 바로 앞에. 보세요. 여기 지역구 나왔고 총 의석수 나왔으면 총 의석수에서 지역구를 빼면 여기가 비례대표가 되죠. 비례대표를 딱 여기서 여길 빼는 게 비례대표다. 그 말이 되죠. 한번 써보면 21, 18, 12, 네, 그 다음에 9, 그리고 60 이렇게 됩니다. 예, 말해볼까요? 한번. 보시면 비례대표 의석 배분에서 2위를 한 정당이 다시 말하면 아까 C당이 여기서는 3위를 했다. 1, 2, 3위. 맞네요. 맞는 얘기가 됩니다. 이대로 진행을 해 나가면 되는데요. 또 해볼게요. 가와 나의 을 권역에서 지역구 의석의 변동률이 가장 큰 정당은 B당이다. 보세요. 을 권역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 표시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표시가 돼요. 보시면 어떻게 쓰면 되냐면요. A, 가와 나에서. 가에서 A는요. 모두 16석을 차지했는데 지금 나에서는 17개로. B 볼게요. B 가에서는 6석 차지했는데 이제 10개로. 네. 또 C는요. 앞에 가에서는 18석 차지했는데 여기 13개로. 여러분 그대로 요거 찾으시면 됩니다. 앞에 가에서. 그럼 보세요. 여기 변동은 1개 변동했고 여기는 4개 변동했죠. 여기는 5개 변동했습니다. 그럼 뭐가 제일 크다고 할래요? 이게 제일 크다고 하겠습니까? C가 제일 크다고 할래요?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 진짜 보시면 어딜 봐야 되냐면 6개에서 4개가 변한 겁니다. 그래서 10개가 된 거죠. 6개에서 4개가 변한 게 18개에서 5개가 변한 것보다 여기가 변화폭이 더 큰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숫자만 보는 게 아니에요. 6개에서 4개가 변해서 10개가 된 겁니다. 여기는 18개 중에서 5개가 변해서 13개로 된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4개에서 거의 3분의 2가 변해서 10개가 된 B의 변화가 가장 큰 것이죠. 수학적으로 다시 한 번만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요.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풀어냈지만 기출 플러스 가시면 또 선생님이 자세히 아주 자세히 풀어드렸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문제를 푼다기보다는 표가 제시되어 있고 그 표를 어떻게 분석해서 그런 문제들이 나는지 그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뽑은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 자체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풀어보시고 기출 플러스에서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문제로 다가가는 개념 또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여러분. 안녕.